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4월 26일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다 저희 캠프 멤버입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윤성만 지금 캠프에서 이제 메시지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정말 완연한 봄이구나 하는데 우리들의 그 마음도 지난 겨울에 그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 같이 녹여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후보 경선이 우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두 분과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저께 정말 데스매치라고 불리우는 한동훈 대 홍준표 대 한동훈 3시간의 혈투가 있었고요. 우열이 어느 정도 가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연이틀 맞수 토론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좀 대세론을 이제 형성한 거 아니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1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맞수 토론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 이제 형성돼서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토론의 피날레를 장식할 게 이 어벤져스 끝나고 나면 5시 40분부터 MBN에서 주관하는 110분 2시간 정도의 사자 토론회,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자 토론회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한번 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는요, 한덕수 권한대행 뭐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사표 던지고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이다.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확인된 건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한덕수의 안개 정치다 뭐 그렇게 일단 표현을 해봤는데 그 행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그 어제 토론, 어제 토론 있잖아요. 일단 좀 하이라이트 장면 좀 몇 개 모아봤는데 그거 감독님 한번 좀 틀어주시죠. 아니요, 우리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 찍으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그 말씀을 혹시 주워 담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원들에게 홍준표 후보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건가요? 됐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형수라고 하면서 그래 불렀는데 형수한테 못된 짓 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님은 누가 넥타이 주면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그냥 따라가 줍니까? 그렇죠. 넥타이 받으면 계엄 옹호해야 됩니까? 너무 단순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후보님한테 뭐 주고 잘해주면 후보님은 그냥 국민이 아니라 그 사람 위주로 정치하십니까?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정치 않겠습니다. 선물 ETF 도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하신 건지. 무슨 말? 현물 ETF요. 응? 현물 ETF.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썼다. 그럼 대신 그 써준 취지를 거예요? 이야기했습니다. 그 패러그래프 부분이라든가 그 문단을 그럼 누가 대신 써준 겁니까? 대신 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취합해서 내가 요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려운 말 국정 경험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명태균 브로커에 얽힌 경험도 없고요. 수해 때 골프 친 경험도 없고요. 그러니까, 특활비 집에 갖다 준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그런 필요 식으로 없어요. 답변을 하니까 밉살스럽다 이 말이야. 네. 뭐 저거 말고도 굉장히 뭐 화제가 되는 그 장면이 많았습니다. 어제 그 두 사람 간의 그 3시간의 혈투, 이거 채널A가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지금 보니까 120 몇만 회가 됐어요. 120 몇만 회 조회수가요. 엄청납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님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비통한 심정이었어요. 저는 사실 홍준표 선배님 또 이제 그저께 토론을 했던 그 김문수 선배님하고 정치를 오랫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배님은 정말 정치 경험이 많고 공직 경험도 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위중한 때 조기 대선을 한 때에는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의 경험과 우리 한동훈 후보의 여러 가지 소신이나 어떤 지식과 이런 거를 한번 의기투합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멋있게 한번 총선 치러보자. 아니, 대선 치러보자. 경선 치러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두 분이 그렇게 긴 그 토론 시간 내내 이제 김문수 선배님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후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옛날에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거의 10번 정도를 하신 것 같아요. 또 8번인가 9번. 예. 그리고 또 홍준표 선배님, 홍준표 후보는 계속 그 깐족이 프레임을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10번 넘게 13번 했는데 했답니다. 저는 네.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아니 그렇게 정치 경험이 많고 공직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요, 이번에 그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오히려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새로운 정치를 한번 우리가 열어보자 라고 의기투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경륜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고 해안입니다. 그런데 계속 넥타이 사준 형수님, 아니 이재명 형수하고 그걸 비교를 하면서 뭐 이재명 형수가 무슨 국정 운영하다가 뭐 그런 겁니까? 이거를 비교의 대상도 아닌 거를 비교를 하면서 배신자라니요. 소신과 배신도 구분이 안 되시나요? 소신과 배신은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헌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막은 당대표를 놓고 배신자. 지금 우리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대통령,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또 영부인, 또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이전에 많은 정치인들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이재명,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나중에 이재명과 딱 TV 토론을 했을 때 공과 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돼야, 그렇죠. 그래도 이재명의 여러 가지 법화 문제가 됐든 측근 관리의 문제가 됐든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앞에서 계속 배신자 프레임, 형수 넥타이, 배신자, 저는 우리 정치 대선배님들 보고 실망을 했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열기 위해서는 새 시대,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세대의 상징인 한동훈 후보가 정말 후보가 돼야 되겠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제. 네. 우리 윤석만 본부장께서도 총평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두 번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나왔던 토론을 보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토론 과정에서 뭘 느꼈냐면 그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라는 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어떤 황무지, 시죠?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자, 4월은 어떤 달입니까? 이제 봄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제 꽃이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기에는 매우 힘든 일이에요. 황무지에서는 아무리 무언가를 심더라도 그 안에서 잘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인한 4월의 달을 겪어내야만 봄비가 뿌려지고 또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열정을 심었을 때 그때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커져서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는 거겠죠. 저는 그걸 느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한 세대가 더 저무는구나.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앞서 이제 김영호 선배께서 그 두 분의 후보께서 이제 토론에서 보여주셨던 그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뭐 이 두 분 역시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었고 또 이 보수에서는 정말 큰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대가 바뀌는구나, 시대가 바뀌는구나,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 김문수, 어제 홍준표와 토론하는 거 보면서 우리 김영우 의원님과
같이 저도 뭐 두 분을 굉장히 오랜 기간 알아왔고 사실 같이 활동하면서 많은 거를 또 정도 쌓이고 했던 분들인데 참 뭐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저분들 한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던 선배님들인데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망가지셨는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렇게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구나. 이렇게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구나. 그리고 윤석만 본부장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토론을 통해서 이제 확실해진 거는요. 이제까지 한동훈을 올가매도 이제 배신자론이 더 그 통할 여지는 거의 없어졌다. 거의 이제 한동훈이 이걸 정면 돌파해낸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이제 한동훈을 배신자 프레임. 뭐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어디 방송 나가서 얘기하고 뭐 페이스북에 글 쓰고 그러면 거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아직도 너는 배신자 한동훈을 뭐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비해서 양 자체가 굉장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 농도, 이 비난의 농도 자체도 굉장히 묽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요새 피부로 느낍니다. 예. 그런 점은 어제 그제 토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뭐 된 거 아닌가 하는 건데 그게 민주공화국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판단인데 이 두 분 선배님이 그런 그 민주공화국 시민의 어떤 그 상식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도 쭉 보면서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을 할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디테일에 강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당장 다들 대통령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협상 잘 할 것처럼 말은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차만 마실 겁니까? 아니면은 밥만 먹을 겁니까? 결국 정책인데요. 어제도 보십시오. 정책에 들어가가지고 현안 토론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홍준표 후보께서는 대답을 계속 회피하고 모르셔요. 네. 예.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썼다고 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 조차 못 알아들으세요.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평소에 홍준표 그 후보님이 좋아하는 이병태 교수를 옆자리에 앉혀놓고 이 사람한테 물어봐라. 계속 이럴 겁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이제는 대통령은 지금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 혁명이라든지 그런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게 또 안보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어제 또 핵 문제만 해도 보니까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 했습니다마는 뭐 나토의 핵 공유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술핵이라든지 더더군다나 NPT 탈퇴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북한만이 한 거예요. NPT 탈퇴는. 그렇죠. 예. 이란 같은 나라는 NPT 가입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정말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홍준표 선배님은 이런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정상 간의 그 회담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디테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이제는 정말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정책을 다른 나라 정상에게 그 전에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이 가능한 그런 정치인 아니면은요, 그게 곧 그 나라의 실력이 됩니다. 그 나라의 품격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 실력이. 그래서 저는 어제 보고 두 분 생각하고 똑같죠. 이거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말 새 부대가 필요한 거고 새로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지. 권력 의지만 가지고 계속해서 대선 때마다 나온다든지 내가 한번 내 마지막 정치 일생에 있어서 대통령이 나는 마지막 꿈이야. 국민 여러분 뽑아주십시오. 라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실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머리는 빌렸으면 된다.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아침마다 조깅을 하시고요. 체력이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 미국의 누구죠?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왔는데 클린턴 대통령보다 그 띠동갑일 거요.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그 한참 나이가 위인데 아침에 조깅하는데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클린턴 걔는 나보다 느리대. 하면서 그런데 그런 체력은 좋았죠. 근데 머리는 빌리면 된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도요. 경제에 대해서 뭘 합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김재익 수석 그때 경제는 임자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이래갖고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지나갔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맥락을 알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최소한 그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식견과 판단 능력이 없이 어떻게 컨트롤 타워에 앉아갖고 누구 머리만 빌려서는 안 된다. 그런 건데 우리 윤석만 본부장께서 또 우리 한동훈 후보하고 책도 그때 같이 썼고 네. 이번에도 지금 많이 그 메시지가 하는데 그 하면서 느낀 것들 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그 아침 9시 평일에 제가 라이브를 맡고 있는 뉴스엔진 안녕 대한민국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동훈 후보의 메시지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거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쉬워요. 왜냐하면 아마 다른 정치인들 같았으면은 A부터 Z까지 다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떠먹여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전혀 그렇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이 이제 확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는 정말 진짜 뭐 과거에 그 황정민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냥 한 스푼 얹어드리는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신 그리고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게 되게 콘텐츠가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두 분 우리 선배님들 이제 다 의회 경험 있으시니까 아실 테지만 비삼계엄과 같은 정말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거를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해내기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 비상계엄이라는 순간에 딱 벌어졌을 때 불과 뭐 한 10분, 20분 만에 이제 메시지를 내고 국민과 함께 맡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어제 그 토론 그 관전평에 대해서 제가 홍준표 후보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어제 보여준 어떤 톤앤 매너가 뭐 좀 막말이라든가 좀 억지 부리기 또 뭐 호통치기 또 어떤 도덕성에 대한 좀 약간 낮은 관념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도 좀 매우 낮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한편에 이재명 후보와의 좀 데칼코마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그러니까 스트롱맨인 거를 어떤 정체성으로 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21세기 사회에 맞는 그런 그 리더로서의 그 이미지가 이게 맞을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를 만약에 최종 후보로 뽑았을 때 이재명 후보와 딱 대비되는 점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데칼코마니 같고 심지어 비상계엄과 탄핵의 문제로부터 절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프레임, 계엄 프레임에 빠져서 이거는 뭐 보나마나 선거를 이제 안 치러도 우리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네. 아까 이제 신지호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신자론 이런 거 있잖아요. 당내에서 있는. 근데 제가 이게 옆에서 쭉 그 내부의 사정도 들여다보고 또 실제로 민심의 흐름이나 여론조사의 어떤 결과들을 쫙 분석을 해보면 배신자론이라는 게 민심의 기저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그 영남권 친윤 의원들이 자주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슈들이 과대포장되는 거다. 이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3월 2일에 한동훈 후보가 처음 공개 행보를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2월 말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은 그때 TK에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한 1% 2%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워낙 이 친윤계 또 주류 스피커들이 계속 공격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3월 달에 공개 행보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하고 한 20여일 지났죠. 그러면 이 흐름이 3월 말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TK에서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에서 1, 2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짜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MBS 조사에서도 24일에 TK에서 한동훈 후보 18%로 1등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유보층은 42%나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보층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홍준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층은 아마 자기들이 의사표시를 한다면 한동훈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드리면 TK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밑에 있는 기저민심은 이 친윤계 국민의힘 안에 있는 당내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신자론이 크게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주간조선에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요. 그랬죠. 예, 주간조선 보니까 그 조선일보 주간조선 기자들이 민심 르포를 하러 대구에 가서 보니까 한동훈 이름을 제일 많이 얘기하더라. 서문시장. 그렇죠. 서문시장 취재를 해보니까 100명을 만나봤더니 100명을 만났더니 예. 한동훈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 그렇죠. 그렇게 민심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당내에 있는 의원들, 친윤 주류 의원들도 이제는 현실 직시가 바뀌어야 된다. 또 그래서 뭐 엊그제 윤희숙 여의도 원장이 그렇게 네. 어떤 참여를 하는 그런 호소짓은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그 홍준표 후보가요, 어제 그 두 번째 토론, 본인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첫 번째 토론에서는 이제 그 공수가 바뀌었다 해서 한번 별을 알견 작심하고 그냥 뭐 하겠다 했는데 거기 막판에 가더니 뭐 이렇게 본인이 거의 그냥 좀 뭐라 할까 번아웃이 된 듯한 그래갖고 사실상 그때부터 굉장히 평화로운 굉장히 평화로운 토론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페북에는 뭐 그 배우자와의 그 인연을 얘기하면서 그까지 대통령 안 되더라도 내 인생 실패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인의 커리어를 채워주는 그냥 일반적인 직종이 아니잖아요. 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좀 더 무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 대 홍준표 TV 토론을 한다.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오고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형수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네. 할 분이에요, 충분히.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명태균 얘기하겠죠. 그러겠죠. 네, 뻔합니다. 예, 명태균 얘기. 그게 대한민국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 선거 과정이 대한민국 수준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런 수준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경선 후보자 중에서 가장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가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네. 우리 당내 경선 후보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하나 공과사가 일단 분명합니다. 네. 예, 그거는 누구도 의심치 않을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적어도 한동훈 대통령은 법을 지킬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측근 관리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그게 다가 아니죠.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공직을 맡을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의 그 공간사가 분명한 거. 또 하나는 체제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지금 비전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3년 내에 개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87년 체제의 지금 가장 잘못된 형태가 지금 단계입니다. 네. 저는 6공화국의 가장 정말 6공화국이 보여온 가장 막장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윤석열, 이재명 체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네. 이재명 정권,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가 요만큼이라도 좋아질까요?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섬찟합니다. 예, 이거는 정권 교체에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교체 조금 더 나은 정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더 막장으로 치닫겠죠. 정치 보복 더 할 겁니다. 외교 더 어려워지겠죠. 한미 간의 관계, 한미일 협력 더 안 되겠죠. 북중러 쪽에 더 끌려다니겠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기도 싫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치 체제, 나은 정치 체제,
87년 체제의 극복 이거는 한동훈 대표 많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개헌해야죠. 예. 예,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비 한동훈 후보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보강까지 다 가지고 있고 희생적 그 리더십으로 3년만 하고 새 시대의 맏형이 아니라 구시대의 문을 닫는 그 문지기 역할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자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붙으면요. 미래 대 과거. 한동훈 대 이재명은 미래 대 과거 이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6.3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올 텐데 그 이재명의 대척점에 홍준표 또는 김문수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몽령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은 잘못된 거고 비상계엄에서 묘하게 옹호하고 뭐 이런 사람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한동훈이 나서는 순간 목숨 걸고 들어간 한동훈과 숲속에 숨어 있었던 이재명이 딱 대비가 되면서 거기서도 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윤 본부장께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앞으로 미래 관련된 메시지 좀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 그간은 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우리가 잠깐만 이게 비전과 희망을 많이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제일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동훈 후보는 경선이 아니라 이제 본선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르더라도 보면 병법에서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전선을 어디에 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싸울 것이냐인데 예를 들어서 뭐 김하대가 강하다고 하면 이제 평원에서 싸워야겠죠. 그리고 궁사들이 뛰어나면 뭐 산속에 매복해 있다 싸워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민주당은 분명히 그 전선을 계엄과 탄핵에 칠 겁니다. 계엄과 탄핵에 치고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지금 계엄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의견이. 그러면 당연히 계엄과 탄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돼야 한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이건 상식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김효선 선배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권 교체라는 거는 참 허망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오래됐어요.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보면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네. 뭐 그거 반박하는 걸로 뭐 갈아봤자 소용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양극단의 정치 세력이 그 적대적으로 공생해 왔던 이런 정치의 틀 자체를 바꿔서 진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그래서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그 정치를 그동안 해오는 데 있어서 빚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빚이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이런 신세도 졌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좀 아쉬운 것도 있으니까 뭐 나중에 갚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 삶을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보면은 항상 공과 사를 떳떳하게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는 행동만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어떤 정치를 개혁하고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임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에서 이제 보여줬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그 슬로건들이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그렇죠. 그죠? 자,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이게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그 나경원 후보는 뭐 이념, 뭐 체제가 제일 중요하다, 뭐 체제 전쟁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죠. 예. 체제와 이념은 물론 중요합니다. 언제? 나라가 건국했을 때. 그러니까 1945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공산주의라도 말하기 어렵지만 뭐 유사 공산주의 북한처럼 갈 것이냐. 이때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체제와 이념이 너무 중요한데 자유민주주의가 어쨌든 우리의 정치 체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이념을 내세우기보다 실용을 내세워야죠. 국민이 당장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무슨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아주 소중한 이 보통의 하루하루를 일궈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다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고 아픈 것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들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절대적으로 따지면 지금보다는 좀 더 빈곤했죠.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기대감이 있었어요. 아, 우리는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자녀 세대는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 거야. 우린 계속 성장할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어떤 활력이 있고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이 성장의 동력이 꺼져버린 사회다 보니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한동훈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로 이제 컨셉을 잡은 거고 그거를 위해서 뭐 AI 혁명을 통한 또 우리의 어떤 그 경제 체질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보이겠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경제에서만큼은 이제 워룸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2년 단위로 그 미래를 위한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세우고 직접 트럼프가 마치 강력한 그 행정부를 이끌면서 기업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듯이 우리 한동훈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한 것들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기업을 옥죄거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정말 전 세계에 나가서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뛰어다니겠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말씀 듣다가 제가 이게 브랜드 스치고 지나간 게 저 이전에 그 한동훈 그 후보가 그랬잖아요. 그 윤심 뭐 하니까 윤심보다 민심이 5천만 배 더 중요하다. 네, 딱 그렇죠. 5천만 배 더 중요하다. 아주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죠. 예, 예.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컨셉을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재명이 얘기하는 변화는 정권 교체예요.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 교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대 교체가 정권 교체보다 5천만 배 중요한 거예요.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그게 시대 교체와 정권 교체, 이재명이 얘기하는 정권 교체와 한동훈이 얘기하는 시대 교체, 이거를 선명하게 저는 대비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약간 그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그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시대 교체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저도 정치를 쭉 하면서 느낀 게 왜 이렇게 개헌 얘기하는데 개헌이 안 됐을까? 그리고 개헌이라는 게 우리 삶하고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요. 정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가 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가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 또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또 잘 살게 해주고 기업들이 열심히 기업 활동하게 해주고 하는 게 이제 정치여야 되는데 그 정치가 잘 되려면은 여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회 전체 입법부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의 관계 또 대통령과 여당과 또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요 개헌이 안 되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여야가 합의를 해야 개헌이 가능한데 그게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통령이 되면은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3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죠.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야당도 지금 또 다수당이니까 그렇죠. 야당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올라타겠죠. 예, 네. 3년 안에 자기들이 잘만 하면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물론 여당이 우리가 더 잘하면 우리는 또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울어지지 않은 평평한 운동장이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요런 때 개헌을 해가지고 막강한 대통령 권력도 줄이고 또 입법 폭주하는 입법부의 권한도 좀 줄이고 대통령과 국회가 굉장히 그 견제와 균형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경제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국민들도 편하게 하는 그런 정치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3년 내에 개헌을 하겠다. 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고 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맞다. 이거 우리가 지금 거의 40년 동안 이제 87 체제가 쭉 이어왔는데 계속해서 대통령들이 많은 그 잘못을 과오를 저질렀고 그다음에 여당 야당이 자리만 바꿔가지고 야당은 여당 대통령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탄핵시키나 말이죠. 그것만 궁리하는 정치가 돼버렸어요. 이 잘못된 체제가. 그래서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은 이제는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은 그렇죠.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 예. 여기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이제 답이 있는 겁니다. 네. 저 그 한 말씀만 더 네, 예. 말해도 예, 될까요?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효 선배께서 말씀 정말 잘해주신 게
그러니까 시대 교체가 그냥 헛구호가 아니라 이게 정말 어떤 그 실천적인 구체적인 플랜을 담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자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그동안 숱한 개헌 논의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후보의 개헌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정확하게 이제 지금 헌법의 문제점을 짚어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헌법이 모순되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설명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사원이 감사원이 감사도 못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헌법재판에서 그 부분을 또 인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일종의 성역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절대 믿지 않지만 이런 어떤 빌미를 주게 되는 겁니다. 선관위의 행태들이. 그런데 이 헌법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시로 제가 들 만한 게 이중 배상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군인이나 경찰이나 어떤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영웅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중 배상을 못 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배경이 70년대 이제 유신헌법 때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나라에 이제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헌법에다 넣은 거예요. 법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87년에 개헌을 할 때 이 87 체제의 헌법은 그 당시에 대권 주자들과 이런 그 유력한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대통령 직선제를 만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대통령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헌법에 이런저런 조항들을 다 할 수는 없고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면서 그의 부수적인 몇 가지 것들만 헌법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모순된 부분들은 우리가 천천히 단계적으로 고쳐가보자라고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40년 가까이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신헌법의 틀에 남아있는 것들을 이번에는 정말 고쳐보자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어떤 진짜 AI 혁명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는데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의 미래 비전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돼 왔던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 뭐 이런 것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다수당의 횡포도 막을 수 있는 것도 넣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신헌법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헌법 개정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시대 교체의 어떤 구체적인 그렇죠. 플랜까지 담겨 있다라고 예. 저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좀 마감하기로 하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